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진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3%,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는 0.1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검찰이 현지 시간 13일 중국 화웨이에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화웨이 측에는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자회사,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 부회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를 우리 정부가 분담할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의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이 오늘 국내에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위아래로 접는 형태로 휴대성을 강화한 새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을 오늘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의 가격은 165만 원으로 239만 원이었던 갤럭시 폴드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 2230선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680선 그대로 지켜내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관망 기조 이어졌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1179원대에서 다시 80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외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였던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통계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장중의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국가로 한국 등 3개국이 지목되는데요. 경제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33년 전통을 가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막을 불과 2주 남기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관세 상한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튬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를 공포로 떨게 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국가로 한국 등 3개국이 지목이 됐습니다. 어떤 경제적 타격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타격이 많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코로나19가 이제 보니까 어제부로 갑자기 환자 수가 늘었던 부분들은 통계 기준을 바꿨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냥 역시나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예측을 했다시피 중국 정부가 통계를 너무 좀 자의주도적으로 바꾼 게 아닐까 이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생각보다 좀 너무 숫자가 많은 거 아니냐. 전염자가 너무 많고 사망자도 많고 그런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한 폭 더 커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충격에 따라서 단기적인 지표들 당연히 안 좋겠죠. 가장 안 좋은 거는 중국 자체일 거고요. 그와 함께 어떤 중국을 공급 쪽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 또 중국이 수요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 모두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중국이 과거 사스 때, 그러니까 2003년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늘어나는 그 전염되는 속도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사스보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거의 절벽을 올라가듯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사스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위치죠. 특히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대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19%대, 약 한 5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수준으로 올라왔 상황에서 중국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공급망이 혼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전기전자 IT 쪽이고 자동차, 기계, 섬유 이쪽이 가장 충격이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 충격이죠. 어떤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다 충격이고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오히려 환자 수의 영향도 받고 거기다가 어떤 교육 관계 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들이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가장 또 타격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일본, 대만 쪽으로 거론돼 있는데 그냥 확진자 수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쪽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싱가포르, 홍콩 다 영향이 끼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코로나19 관련돼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주가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에 따른 어떤 후폭풍이 좀 컸던 부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인접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가능성을 미리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빠르게 회복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아직 정점을 지났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올라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좀 주저주저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베트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자, 섬유, 신발 관련된 생산 요청이 좀 감소가 된다. 그럼 이제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경제도 타격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베트남에 투자를 늘린 기업도 또 동반적으로 타격이다. 이런 또 연결고리가 다 같이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어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어떤 교역 국가로 삼는 여러 가지 어떤 국가별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쇄 체인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가 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를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의존도를 줄이면서 글로벌 다변화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중국에 공장을 두고 미국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다. 게다가 관세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단순히 중국의 인건비만 보고 들어갔다가 아직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전염병 사태까지 또 타격을 입었다.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조금 덜 숙련됐다고 하더라도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생산 기제를 다변화시켜서 오히려 그에 따른 변화를 차라리 숙련도를 조금씩 높이게 되면은 그나마 메리트가 더 있겠다라고 관점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지표는 이제 1월 말에서 2월, 3월 달까지 나오는 지표들은 아마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다 염두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물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죠. 이 부분이 작년에 저점을 찍고 이제 막 회복하는 국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실물 경기에 관련된 영향을 준 상황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연이나 아니면 어떤 여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상으로는 회복세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은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중국 자체가 타격을 받는 만큼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 2월 20일 날 이어지는 인민은행의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죠. 이쪽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이게 기준금리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나 양회 때 3월 달이죠. 나올 어떤 재정 정책들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경제 전체적인 영향 짚고 왔는데요. 일단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MWC도 개막을 불과 2주 남기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기업의 타격이 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많이 머뭇머뭇거리셨습니다, 알코님. 네, 마음이 아파서요. 네. 네, 그렇죠. 예, 이런 뉴스들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솔직히 그 전부터 안 간다, 우리 불안해서 못 가겠다 한 기업들은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최대 피해자는 중국 업체들이겠죠. 특히 취소 결정을 하고 나와서 아니 왜 안 해? 하고 강하게 억울하게 얘기할 쪽은 화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화웨이 같은 경우 벌써 개막 전부터 부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부스 그러면서 다 설치를 하고 수백억 가까이 또 썼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골드 스폰서 자격이죠. 그런 쪽으로까지 들어가면서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플립 Z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메이트 XS가 있습니다라고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망했죠. 그래서 이 대규모 부스를 설치를 못하고 있을 상황들이었고 게다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공략을 계속 가속화시키겠다. 특히 화웨이 중심으로는 가장 또 텃밭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도 있겠지만 유럽이죠. 유럽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텃밭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어긋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존부터 그랬습니다.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국의 LG전자, 인텔,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참여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중국 업체들은 왜 안 해? 막 그러면서 참여를 계속 고수를 했던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왜 그랬냐고 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언택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애플이 멋있게 어떤 기자들과 사람들 모아놓고 언팩 행사를 하는 것을 상당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충분히 인지도도 있고 인프라도 되고 그에 따른 변화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럴 정도는 아직 글로벌 지위나 이미지가 그 정도까지 안 됐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민이 큰 상황에서 차라리 그러면 MWC 같은 또 과거에 CES도 있었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어필하면서 점점 이미지를 쌓아나가서 우리도 나중에 멋있게 그런 무대로 데뷔하자라는 쪽으로는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어떤 단계별 대응이 좀 막혔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억울해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대형 업체가 아니라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이런 엑스포나 이런 식으로 큰 행사가 열리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관련 업체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같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하는 거죠. 네,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그러면서 너네 이번에 새 제품 뭐 갖고 왔니? 그러면 이런 거 새로 제품이다 하고 쫙 깔면은 그럼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이런 거 잘 만들어. 우리 거 살래? 이런 식으로 딜을 펼치는 장이죠. 근데 그런 펼치는 장이 즉 시장이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MWC에서 좀 뭔가 수주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네라고 하는 어떤 중소기업 입장 쪽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박탈된 부분들 이게 가장 안타깝고 좀 손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염병과 관련돼서 상대적인 건강의 위협이 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안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아마 LG전자가 미리 불참에 대한 결정을 했던 거는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잃을 게 없습니다. 벌써 그 전에 언택 행사를 충분히 다 했고 지금 MWC에 가서 뭐 특별히 그 행사에 대한 제품 보여주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적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네이버 역시 매출 6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사의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둘 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황들과 함께 특히 이제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완전히 또 미국 시장도 차별화 장세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얘기하는 팡이라고 하는 회사들, 특히 4분기의 매출액 증가율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이게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팡 기업들 모두 다 매출 상대적으로 다 좋았고 게다가 또 포함될 수 있는 쪽이 AMD나 인텔 같은 쪽도 다 매출이 성장되는 모습들로 보았을 때 이런 어떤 팡 관련된 IT 기업들의 가장 큰 기반은 물론 이제 실적이 매출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그 종목들과 업황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플랫폼은 어느 정도 또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에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수료만 받을게. 니네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 다 해라.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수수료에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식으로 어떤 쪽의 트렌드가 맞춰서 어떻게 확장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에 따른 어떤 앞으로의 확장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성장성이 가장 큰 무기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미국 업체들 물론 부러워하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 매출이 6조 원대, 카카오가 매출이 3조 원대, 뭐 역대 최대라고 나오고 있는데 수익성은 네이버는 약간 흔들렸고요. 약간이 아니라 좀 흔들렸고요. 카카오가 오히려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에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플랫폼 업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으로 어떤 쪽의 비즈니스 기회가 펼쳐질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버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실적은 생각보다 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이쪽에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주주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안심을 보여야 될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대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리 여기서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 마찬가지로 모두 다 광고와 커머스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쪽에서 수익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이제 적극 투자했다. 이 관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두 회사들이 계속 격돌할 수밖에 없는 게 금융과 콘텐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앵커님 혹시 핀테크와 테크핀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제가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핀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핀테크는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사가 주체가 돼서 IT 기업과 결합을 하는 거고요. 테크핀은 IT 기업이 먼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과 같이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테크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다 테크핀의 시각적으로 IT 기업들이 바라보는 금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네이버 통장, 신용카드, 증권보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이버 통장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금 보니까 거의 1,000만 명 이상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한 어떤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 확장하기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네이버도 웹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3배가 커졌다고 합니다. 작년의 흐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이용자 수까지, 해외 이용자인 북미 이용자 수까지 급증을 하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과거에는 한 7천억 대 정도 관련돼서 글로벌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는 또 중국, 동남아 5천억 대 쪽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투자는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투자 이후에 나오는 성과, 이쪽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또 하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톡보드라고 하는 카카오톡의 광고가 실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거와 함께 또 커머스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 거래액이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또 하나 카카오는 지금 이제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가 완료가 되면서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이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카카오페이 증권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될 상황들인데, 그러면 아마 이 행보를 아마 키움증권이 가장 슬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강력한 경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우리도 웹툰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피코마란 부분들이죠. 이쪽도 일본 시장의 웹툰 플랫폼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툰 관련된 쪽 생각보다 또 두 회사들도 모두 컨텐츠 쪽도 강화시키는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웹툰 관련된 종목이 2종목이 있죠. DNC 미디어, 그리고 또 하나가 미스터블루,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주가가 미스터블루는 작년에 많이 올랐고요. DNC 미디어는 올해 좀 올라왔던 상황들인데,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성장의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나올 실적과 함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약간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밀리게 되면은 관심은 필요한 종목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비쌀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잠깐 생각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업종도 있지만 이 실적이 벼랑 끝으로 몰린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유통업인데요. 어제 롯데의 경우에는 점포 200개가 폐점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통업계 전체적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유통업계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유통이냐에 따라서 다를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삼아야 될 부분들이 오프라인 유통이냐 온라인 유통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크게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대세와 패턴을 보게 되면 오프라인 쪽은 아무래도 지금 계속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마트 이쪽에 대한 비중들은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나마 대세는 온라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주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넘어가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고요. 또 M&A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세는 여전히 온라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온라인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의 같이 끌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파생적인 부분들이 전자결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제주도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추세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온라인이 커지면서 또 택배가 커지겠죠. 그러면 택배 관련된 시장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택배를 또 이어갈 때 포장을 뭘 하느냐. 그러면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이박스, 골판지겠죠. 이쪽도
최근에 어떤 단가가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될 기미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이런 파생되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관세 상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전해졌는데요. 이 글로벌 무역 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그전에 유지해왔던 이 관세 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계 무역기구와 마찰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역시 WTO 입장에서는 글로벌 무역 체제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고위 관리들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특정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좀 불만을 가져왔다면서 이 독자적으로 관세 상한을 상향하고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도했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유럽이 미국산 승용차에 인도와 또 미국 그 오토바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우선 글로벌 무역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지적해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관세 상한 상향을 통보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을 만나면서 이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이 부과하는 이 양어세율은 평균 3.4%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았고 10년 이상 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브라질 31%, 인도는 51%로 높았고요. 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유럽이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3배나 높은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는 부분을 비판했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WTO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일방적으로 교역국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면서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보도한 이번 미국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 WTO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에서는 지난 1월 중국과 서명한 1단계 무역 협의안은 이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한 첫걸음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관세 상향 재조정 문제가 새로 논의되고 있고, 이것은 WTO가 주도해온 글로벌 무역 체제를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 중 일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 통신에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상한을 일방적으로 높이지는 못하겠지만, 우선 관세나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이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특정 관세 인상을 상대국에 통보하면서 타협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행정부가 여러 차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보다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금 여러 차례 좀 알렸는데, 현재 WTO 관세 수위를 올리는 문제를 제기할 계획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정책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 혈액이라고 불리는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하얀 석유라는 별칭을 가진 리튬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리튬이 우선 뜨는 이유는 이제 각국 정부가 경유랑 휘발유로 굴러가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에 리튬 전지로 굴러가는 전기 자동차를 지원하고 나면서부터입니다. 이 전기 자동차
업체죠. 이 테슬라가 이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어서 이 테슬라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는 얘기도 나와지고 있는데, 이 테슬라 주가는 어떤 주식시장에 비트코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원자재 시장에서 리튬 가격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리튬 관련 주식들이 테슬라 테마주처럼 떠오르는 중인데요. 리튬은 2차 전지 원료인데, 2차 전지는 기존에도 어떤 스마트폰 배터리와 또 ESS로 좀 활용됐지만, 최근에 세계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가 부상하면서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관련 주식도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 3일이었죠. 테슬라 주가가 전날 대비해서 20.8% 폭등한 데 이어서 지난 4일 또다시 13.7% 급등하면서 같은 날 이 이벤트 주가는 17.65%, 또 에버만 코퍼레이션은 11.9%, 또 소시아드 키마카미네는 8.8%가 상승했습니다. 우선 지난 10일이죠. 월스트저널에 따르면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화학기업 리벤트 주가가 올해 들어 17%나 뛰었는데, 올해 1월 첫 거래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불과 40여일 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벤트라고 하는 것은 리튬 트라이앵글로 통하는 아르헨티나 리튬 채굴 시설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칠레의 리튬 채굴 시설을 둔 미국 엘버만 코퍼레이션도 같은 게 16% 주가가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리튬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리튬 ETF죠. LIT 같은 경우에도 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정이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리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현재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한국과 중국, 일본 증시를 짓누르던 이번 달 초에 한국 LG화학과 일본의 파나소닉, 또 중국의 CATL만큼은 이제 테슬라를 따라서 주가 급등 후에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기존 테슬라와 또 전기차 배터리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던 업체이고, LG화학과 또 CATL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테슬라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하면서 몸값이 많이 뛰는 모양을 지금 갖춰주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지금 테슬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에서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로 하고 시범 가동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이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분기 쪽 신년회에서 4분기 이제 그 어닝에 대한 그 회의에서 이 테슬라는 이제 미래에 테라와트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좀 말하기로 했고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력 폭스바겐과 다임러도 칠레에서 리튬 개발에 지금 한창 지금 나서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리튬 시장은 당장 호황기를 맞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분석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래 먹거리로 통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기대감에 따른 수급이 움직이는 탓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리튬 공급이 과잉이지만 수요가 점차되면서 이 공급 과잉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작년 9월에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리튬 가격이 한 해 동안 30%가량 떨어졌다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얘기가 나온 바 있고요. 2018년 8월 톤당 약 2만 달러를 나타낸 아시아산 수산화 리튬 가격이 작년 말에는 8월에 통당 14,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떨어진 배경 같은 경우에는 호주 등을 중심으로 이 리튬 광산이 늘어나면서 이 리튬 공급이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를 앞질렀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다만 앞서서 2015년 중반부터 2018년 중반까지는 이 3년 동안 리튬 가격이 3배 가까이 뛴 것을 감안하면은 이 리튬은 가격 변동이 큰 그런 좀 상품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리튬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 짚고 왔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일단 현대차도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전기차 생산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스타트업 기업이죠. 이 카누인데요. 이 카누와 현대차가 이 엔지니어,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우선 발표에 따르면은 현대 기아차는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할 때를 도모함에 따라서 이 카누의 엔지니어와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그런 현재 상황이 있고요. 현대 기아차는 앞서서 영국 스타트업 기업이죠. 이 어라이벌에 1억 1,000만 달러, 우리나라도 1,303억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하면서 향후 6년 전기차 기술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카누는 지난 2017년 BMW 출신 임원 2명이 설립한 회사인데 2021년부터 로스앤젤레스와 또 샌프란시스코에 전기차를 예약 판매할 계획인데요. 작년 9월에는 7인승 벤이죠. 로보톤 휠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한편 현대 기아차는 카누의 플랫폼은 이 개인용 차량은 물론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현대차는 카누의 스케이트보드라 불리는 아키텍처가 이 표준화 개발과 조립을 가능하게 하고 또 고객 선호에 맞춘 유연한 디자인도 제공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누가 개발한 그들의 어떤 그 연구 개발자 말에 따르면은 이 카누가 개발한 그 혁신적인 전기차 아키텍처 안에서 완벽한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만들어진 속도와 효율성에 우리는 깊이 감명받았다는 부분을 현대차 관계자는 얘기했고요. 한편 이날 보도에 따르면은 카누와 그리고 현대 측 모두 재정적인 조건의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협정은 올해 말 완료 지반인 카누가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5G 업종이 움직였는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에서 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통신 시장에서 3, 4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진통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합병이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합병으로 경쟁이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줄 것이라는 게 미국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회사는 곧바로 합병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회사는 2018년 4월이죠. 4월 합병에 합의했지만 이 반독점법에 걸려서 진행이 좀 더뎠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에 미국 법무부에 이어서 11월 이 연방통신위원회가 합병을 승인하면서 이 활로가 트였고요. 이번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고객 수를 더하면은 1억 3천만 명 정도 이상입니다. 이 버라이즌이 1억 1,870만 명, 그리고 AT&T가 1억 6,590만 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업계를 나란히 할 통신 공룡이 상쇄하는 어떤 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세계 벤처 투자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이 스프린트의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T모바일과 합병을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소프트뱅크의 주가도 그렇고 시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스프린트와 그 T모바일 합병 승인 소식으로 이 소프트뱅크 주가도 최근에 어떤 작년부터 이 투자 손실에 대한 압박이 많이 컸는데 이 부분을 다소 덜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스프린트의 이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 지분을 85% 정도 보유 중인데 우선 스프린트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또 소프트뱅크에는 더 좋은 소식이라는 부분이 이 통신업계 전문가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 추가 자금을 투입할 리스크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소프트뱅크 주가는 올 들어서 20% 가까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죠. 엘리언 매니저먼트는 소프트뱅크 지분 4%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을 환산하면 약 25억 달러, 우리가 또 2조 9천억 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엘리엇이 단일 기업이 투자한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이죠. 장 마감을 시작 발표할 예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그 손 회장이 투자한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에 큰 손실을 보면서 이 투자 실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합병간에 있어서 소프트뱅크의 어떤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측이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유상증자라고 하는 부분은 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재무적인 건전성이 위협됐을 때 그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그 새로운 신사업 투자에 대한 자금을 재원하기 위해,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그 오늘도 봤을 때도 유상증자를 했을 때도 이 주가가 호조에서 급등하는 마감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뭐 사업 목적과 이 유상증자가 비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머스크가 얘기했던 부분에 따르면은 뭐 2주 전에도 우리는 현금을 창출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오히려 유상증자 결정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상증자는 이 테슬라의 어떤 새로운 사업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먼저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주요 지점의 가시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이 70m 안팎, 충남 천안과 전라북도 진안은 90m 안팎으로 상당히 짧은 거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밖에 내륙 지역들도 오전 동안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인 곳이 많겠고, 낮부터 밤 사이에도 방무나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국내에 정체해 있거나 국외에서 들어오는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답답하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그 밖에 강원 영서와 전북, 충청, 경북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과 나머지 남부지방의 대기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4도로 별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이상의 기온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별다른 추위 없는 아침입니다. 한낮에도 속초와 강릉이 13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부산은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 전주와 대구가 14도, 광주는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지만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며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